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디자인을 인문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디자인을 기능적, 미적, 문제 해결의 기술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디자인은 사회와 함께 진화해왔고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문화적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디자인을 인문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사례와 작품들을 통한 구체적인 탐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디자인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좀 더 열린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디자인을 단순히 기술적 산물로 보지 않고 인문 사회학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디지털 디자인은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이에요.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와 플랫폼이 디자인의 형식을 규정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사람들의 생활 방식, 정치적 조건, 경제적 구조가 디자인의 내용과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특정 시대의 미적 취향, 상징, 언어가 그 디자인의 주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교차점에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사용 편의성 UI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타인의 피드백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제도화한 문화적 장치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버튼은 심리적 보상 체계를 설계한 것이고, 이는 사회적 인정 욕구와 권력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예시예요. 이처럼 디자인은 기술의 진보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권력, 관계 맥락을 읽어내는 문화의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인스타그램 계정 중에 하나인 주윤이거든요. 예, JOYON. 제 그냥 본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팔로워 수는 레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한 상대적으로 게시물대기 팔로워가 많은 것에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저는 인스타를 메타에 인수되기 이전부터 사용했는데 상대적으로 팔로워가 적죠. 중구난방에 포스팅을 하기 때문이에요. 약간은 이제 제 일기장 같은 거여서 예. 아무튼 여기 팔로워가 있고 내가 팔로잉 하는 사람의 숫자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이 계정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게시물의 숫자도 있습니다. 제가 팔로잉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거는 타인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감성에 대한 관심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몇몇의 스크린샷이 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일주일 전쯤에 리움에서 이불 전시 오프닝 파티가 있어서 갔던 거를 릴스로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1분 조금 넘는 동영상 중간중간에 그날 제가 만났던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진 클립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저의 인간관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또 드러나죠. 위에 보이는 왼쪽 끝에 위에 보이는 분이 정말 작가님이에요. 그날의 주인공. 제가 어떻게든 그래도 그분하고 사진을 찍으려 줄을 서가지고 찍었고요. 그리고 우연하게 이제 삼성전자 제가 전에 같이 일하던 부사장님이 만났어요. 부사장님을.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반가워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찍었던 다른 친구들과의 사진도 있었지만 제가 좀 앞부분에 이 부사장님의 사진을 넣었어요.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보일 것 같고, 혹시나 또 저를 기억해주는 예전 삼성전자 직장 동료들이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저의 어떤 내면의 숨은 의도가 좀 숨어 있었어요. 그 밖에 뭐 백남주 미술관 학예사, 리움 미술관 학예사 등등의 어떤 여성 리더들하고 같이 찍었는데요. 이 그 아트 업계, 아트계 그런 것들을 중간에 제가 본 그 전시의 제 관찰자 시점 플러스 이런 거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사이트도 가끔은 봐요. 모든 릴스를 제가 보진 않지만 가끔 보는데 재밌습니다. 늘 일관되게 그 조회 대비 반응, 팔로워의 조회 대비 팔로워가 아닌 사람의 조회 등을 비교해 보면 제가 소통하는 내용들이 타인에게 어떻게 다가가며 비춰지는지를 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이미지 관리의 객관화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게 디지털 디자인 혹은 디지털 미디어 이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자신의 인간관계를 좀 객관화하는 지표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만의 방식이죠. 자, 이제 디자인의 역사를 간단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 인쇄술은 단순히 책을 싸게 찍어낸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각 언어의 민주화이자 그래픽 디자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배열하여 어떻게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구텐베르크의 혁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금속 활자를 합금 기술로 대량 생산해 일관된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폰트 디자인의 원형이자 시각 질서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 앞잡기에서 착안한 프레스를 사용해 종이의 활자를 강하게 눌렀어요. 이 과정에서 글자의 형태, 여백, 종이의 질감 같은 것들이 이제 디자인적 요소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유성 잉크를 개발했다는 거. 인쇄물이 이제 선명하고 오래 가는 기술이 가능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브랜딩의 일관성, 시각적 정체성 유지라는 개념이 이미 싹튼 거죠. 결국은 이 기술은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소통에 혁명을 불러온 거고, 이제 책은 더 이상 성직자나 귀족만의 소유물이 아닌 거죠. 시민의 손에 들려서 읽히고 그때 배포되는 이런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자와 페이지 레이아웃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디자인 언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대량으로 퍼지면서 누구나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거는 단순히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타이포그래피가 결국은 어떤 종교의 권위, 어떤 그 사회 계층의 권위를 무너뜨린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소책사가 바르게 확산된 것도 결국 인쇄와 레이아웃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사회 구조를 해체시켰을 뿐 아니라 르네상스를 가속화했어요. 새로운 사상과 이미지를 담은 책, 포스터, 팜플렛 등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시각 문화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라틴어 대신 각 지역의 언어가 인쇄되었고, 활자 디자인은 언어와 문화를 표준화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단순한 기술 발명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의 탄생이라고 말을 해도 칭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활자체, 레이아웃, 인쇄물 등은 그때부터 메시지를 대중과 연결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기억하세요. 자리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은 기계만 바꾼 건 아니에요.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도시 풍경과 우리의 시각 문화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 당시의 도시 거리마다 벽과 기둥에 수많은 포스터와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이 시기가 바로 포스터 문화가 태어난 순간이자 디자인이 상품을 파는 언어로 전환된 역사적 장면인 거거든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전 슬라이드에 힌트가 있었죠. 바로 인쇄 기술의 발전인데요. 초반에 그 프레스 인쇄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리소그래피, 즉 석판화의 기술이 개량되면서 다채로운 색상의 포스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프랑스의 줄 세레 기억하시나요? 모르면 찾아봐도 좋아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는 단 3가지 색, 빨강, 노랑, 파랑만으로 수십 가지의 색을 표현하는 기술을 개발해 현대 포스터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또한 증기 인쇄기가 도입되면서 인쇄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고, 그러므로 포스터는 마침내 거리의 대중 매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를 가능했던 원동력은 광고와 마케팅의 성장이에요. 산업혁명 이후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제품이 쏟아져 나왔고, 그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제품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본인의 기업의 제품이 다른 타사의 제품과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 대중에게 소통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그 해답이 바로 포스터였습니다. 거리에 붙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강력한 광고의 도구, 그리고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매체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와 대중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도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가 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스터는 단순히 상품 광고에 머물지 않고 또한 연극, 오페라, 캐바레 같은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파리의 거리는 대중의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화려해졌어요. 이 시기의 포스터는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황금기를 맞이하고, 우리는 이를 아르누보 시대라고 이제 예술 쪽에서는 칭하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더 부각이 되죠. 예를 들면 질세레 페인팅, 뚜르즈 로트레크의 몬마르의 방문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페인팅, 알폰스 무하의 섬세한 곡선과 장식으로 포스터를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이런 시각적 어떤 페인팅 혹은 그 포스터 그 자체들이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포스터는 이 시기에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에서 벗어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예술 작품 또는 광고와 대중문화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각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 이 포스터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보리 비누. 혹시 아이보리 비누 아직 보신 적 있어요? 지금도 사실 제품으로 나와 있죠. 1837년 윌리엄 프록터와 제임스 갬블이 세운 P&G 회사. 이게 남북전쟁 시기에 비누와 양초를 군수품으로 납품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진짜 이야기는 그 아들 할리 프록터의 어떤 일화로 시작이 됩니다. 할리 프록터는 새로운 비누에 아이보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이름 같지만 상아처럼 단단하고 우유빛처럼 순수하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브랜딩 디자인의 출발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이 비누가 탄생한 계기가 사실 실수였다는 점이에요.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열을 과도하게 가하는 바람에 밀도 높은 공기층이 생겨서 물에 뜨는 비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불량품으로 버렸을 텐데요. P&G는 이 특징을 오히려 제품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광고에도 당연히 써 있겠죠. 요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죠. 비누가 둥둥 떠 있는 거. 그래서 바로 물에 뜨는 비누, 광고에 물에 뜨는 비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보리 비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통해서 비누의 순도가 99.44%라는 사실이 밝히게 돼요. 그래서 이 수치 역시 또한 광고에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광고의 문구로. 그래서 이 사례는 이 포스터 외에도 이제 시리즈가 더 있는데 데이터와 시각 언어가 결합된 아주 초기의 마케팅 사례로 남게 되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포스터 문화가 단순히 예술이 아니라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를 설계하는 디자인 전략이었다는 사실 여지없이 드러나죠.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그림을 넘어서서 제품의 이야기를 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와 이미지를 심어주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도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데요. 이 시기에는 전쟁과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죠, 여전히.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한 디자인 사조가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은 단순히 새로운 미학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있죠. Form follows function.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입니다. 이 원칙은 화려한 장식을 이제 걷어내고 실용과 효율성을 디자인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자는 선언이었어요. 물건의 형태는 장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서 나와야 한다는 철학인 거죠. 이 말은 원래 19세기 말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셀레번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당시 건축은 화려한 장식이 가득했지만 그는 고층 건물의 외관은 내부 기능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리번의 제자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태와 기능은 하나다 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기능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건축물은 실제로 이제 지구의 어떤 중력에 저항해서 구조물이 세워지고 안전을 위해 안전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건축이란 매체랑 참 잘 어울리는 어떤 디자인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칙은 곧바로 디자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는 바우하우스. 이 바우하우스는 1919년 발터 그로스피우스가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한 학교인데요. 예술과 공예, 기술을 통합하여 모더니즘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 아래 대량 생산이 가능한 합리적인 기능적인 디자인을 추구했죠. 산업화학 기술, 철근, 콘크리트, 강철, 유리 같은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모더니즘 디자인을 상징하는 건축과 제품으로 이어졌어요. 미니멀리즘도 그 하나의 예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본질만 남긴다는 간결한 선과 기하학적 형태.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디자인 미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추구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의 개념도 이때 나와요. 모더니즘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하는 태도로 발전했어요. 더 인체공학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나아가는 어떤 관점을 이때부터 갖게 됩니다. 예, 또 덧붙일 수 있는 개념은 오픈 플랜 건축. 그래서 건축의 내부 벽을 최소화하고 장식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노출 콘크리트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방식도 이 시기에 자리 잡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요약하자면 모더니즘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 만든 양식이 아니고 전쟁의 혼돈을 지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한 사회의 목소리였어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네, 이거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참 살아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스위스 디자인 스타일 혹은 국제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흐름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스위스 스타일은 20세기 중반 전후 혼란 속에서 명확하고 보편적인 언어를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스타일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리드 시스템과 타이포그래피. 먼저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모든 디자인 요소를 수학적인 격자 구조 위에 배치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시각적 질서를 만들고 복잡한 정보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마치 건축에서 구조를 세우듯 디자인에서는 그리드, 보이지 않는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이포그래피 중심입니다. 스위스 스타일은 장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글자 자체를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특히 간결하고 기능적인 산세리프 서체, 헬바티카와 유니버스가 탄생했죠. 이 서체들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스위스 디자인의 철학에 응축된 결과물이에요. 이 스타일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텍스트는 주로 왼쪽 정렬로 되어 있어서 정보의 위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비대칭의 레이아웃을 통해 역동성과 시각적 흥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백을 과감하게 활용해요. 그래서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성과 명확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진과 텍스트가 사실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담백한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해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런 스타일이 국제적으로 확산됐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새로운 국제주의 정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도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는 디자인 언어가 필요했던 거죠. 스위스 스타일이 바로 이 요구에 상당히 잘 맞춰져 있어요. 응답한 사례인 거죠. 그리드가 제공하는 체계성과 논리는 신뢰감을 주고요. 다국어 안내판이나 인쇄물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웹 디자인, 특히 플랫 디자인 같은 디지털 미학의 뿌리에는 바로 이 스위스 스타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뉴욕에서 유학 생활 중에 아마도 제가 커리어를 막 시작할 때였어요. 디지털 미디어 회사를 다닐 때 그때 뉴욕에서 헬바티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시사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왼쪽의 이미지가 헬바티카 영화의 포스터예요. 이 영화 진짜 추천드려요. 재밌습니다. 이게 단순한 글꼴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의 시각 언어를 바꾸었는지,
또한 디자인이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를 사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서체뿐만 아니라 이 스위스 스타일의 철학을 담은 브랜딩이나 로고 디자인도 나오는 사례를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추억, 이 기억 때문에 저는 헬바티카라는 글자가 단순히 활자로 인지되기보다는 약간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상징이라는 느낌, 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스타일은 단순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스타일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디자인 언어의 국제 표준, 그 토대를 세운 결정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표준이 그렇게 세워지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아마 70년대부터 활발해지는데요. 디자인과 예술의 세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와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모더니즘이 내세웠던 이성 중심주의와 거대 서사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합리성, 기능성, 단일한 질서에 대한 믿음에 도전하고 오히려 혼종성, 그쵸? 다성성, 실험적 디지털 미학을 새로 미적 언어로 제시합니다. 혼종성을 이제 영어로 하이브리디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모더니즘이 순수성을 추구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로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섞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우리가 한국어로는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통과 대중, 예술과 상업이 자유롭게 결합해요. 마치 살만 루슈디의 소설처럼 신화와 전설이 뒤섞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혼종성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다성성, 폴리포니의 개념인데요. 모더니즘은 어떤 단일 목소리, 표준 이런 걸 세웠다면, 그리고 이게 표준이 된다는 건 어떤 권위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권위를 깨부수고 여러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인정되고 동등하다, 어느 정도는 동등하다는 개념입니다.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맞지 않죠.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충돌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충돌도 괜찮고 그 충돌을 겪으면서 그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를 더 추앙하는 그 어떤 철학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등장인물이 각자의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하나의 복합적인 진실을 드러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구조가 포스트 모더님 디자인과 예술에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험성이에요. 실험적 디지털 미학.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험 정신을 더 확장시켜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실험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매체를 반복하고 이제 반복 생산하는 게 더 저렴해졌잖아요. 필름 카메라였을 때는 사진을 정말 몇 장 찍고 인화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디지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바로 내 컴퓨터로 연결해서 프린터로 인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퍼블리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적 서사를 가능하게 했고요. 가상현실과 인터랙티브 아트 이런 것들이 관객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글리치 미학, 즉 디지털 오류로 오히려 미학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생겨나요. 그쵸? 이게 디지털 매체 자체를 주무르다 보면 우연한 발견은 생성되고 새로운 시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결국 깨끗하고 완벽한 모더니즘 미학에 반대되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혼종성, 다성성 디지털 미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예. 그리고 단일 질서 대신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성을 추구하고 다양성과 복수성을 이렇게 환영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바라 크루거라는 사실은 파인 아티스트예요. 이 아티스트의 작업인데요. 뉴욕의 베이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녀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구도 여기 이제 나오는데,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런 포스터 같은 어떤 시각적 매체이죠. 보면은 폰트의 크기나 어떤 배열도 다 다양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 뒤에 사진 이미지 위에 어떤 그냥 플랫한 그래픽을 얹은 거, 그 겉으로 어떤 레드 프레임을 또 얹은 거. 어떤 표준의 원칙이나 규칙을 따른 건 아니잖아요. 그 매체 자체를 이제 감성적으로 어떤 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구도에 활용한 이런 사례입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적 면제를 소비사회 언어로 뒤틀어 놓은 이 문장,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I shop, therefore I am.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을 한눈에 보여주기도 해요. 고급 철학 담론과 광고적 언어가 충돌하면서 우리는 정체성과 소비, 욕망 사회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혼종적이고 다성적이며 동시에 디지털 이후의 시각 언어를 예감케 하는 강렬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전의 모더니즘도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또한 단순히 장시적 유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대의 정신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디지털 매체, 지금 이 과목 디지털 디자인 입문을 할 때 다양한 매체나 툴들을 활용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AI까지. 다양한 매체를, 디지털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이나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도 겪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날, 이제 현재 우리는 디지털 그래픽 디자인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픽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개념 같지만 사실 긴밀하게 연결돼서 작동하고 현대 디자인 언어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먼저 픽셀인데요. 옆에 이제 이미지도 사실은 픽셀을 나타내죠. 픽셀은 그림, 픽처와 요소, 엘리멘트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각각의 픽셀은 고유한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작은 점들이 모여 우리가 보는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초창기에는 하드웨어의 한계로 픽셀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지금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뭐 적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드러났었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픽셀이 보이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만 픽셀 아트라는 미학도 등장할 정도로 이 픽셀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또 이 기술의 한계뿐만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언어가 됐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픽셀의 밀도는 점점 높아지고 뭐 너무나 지금 사실은 대량 생산이 쉬워지면서 이 모니터의 단가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 자체도 이제 놀랄 만큼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픽셀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 이후에 이제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또 다른 어떤 디지털 매체를 얘기할 때 픽셀이 너무나 기본적인 원자 단위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예요.
디지털 그래픽 디자인에서 네트워크는 단순한 통신망을 넘어서 연결과 소통의 장이죠. 예, 아까 처음에 제가 소셜 네트워크, SNS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소통과 교류, 나의 어떤 위치, 나를 또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한 것처럼 예, 연결과 소통의 장임을 우리는 너무나 그냥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디자인은 전 세계 어디로든 즉각적으로 전달되고요. 또한 디자이너들은 클라우드 기반 툴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협업하기도 하죠.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죠. 그 대표적인 툴이 피그마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는 또한 이제 창작의 물리적 제약을 없애고 이제 디자인을 글로벌한 언어로 확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물리적으로 와서 뭐 강의를 듣고 이 툴을 배우겠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나 우리의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이지만 따로 혼자서 어느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더 이 어떤 툴을 직접적으로 파고 다른 전 세계 다른 디자이너와 소통하고 싶으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두 시스템이 정보를 주고받는 접점인데요. 디자인에서는 특히 사람과 기기 사이의 만남을 의미하죠. 예. 여러분이 오늘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보게 되는 아이콘, 버튼, 메뉴, 레이아웃, UI 모두가 UI, 그러니까 유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터페이스가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잖아요, UI. 그래서 직관성, 사람에게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이제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기와 화면의 크기에 맞춰 유연하게 반응하는 반응형 디자인은 네트워크 시대의 중요한 원칙이 또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과목이 UX, UI는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쪽으로의 어떤 실무 경험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쪽으로 프로젝트 할 때 저희 조언이나 피드백이 필요하시면 예,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고 또한 이제 디지털 시대는 이제 종이에서 화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가 왔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 수업을 좀 여러분들 작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지만 좀 거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사실은 그냥 피셀일 뿐이고 내가 소통하는 이런 장은 네트워크고 여기서 내 소통이 인정되거나 뭔가 내가 기대한 만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네트워크를 찾으면 된다라는 그런 대범함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이 보고 감상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 중심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늘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디자인의 역사,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한 6가지 정도의 어떤 좀 디자인 사례를 좀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 이미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울 바스. 사울 바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동했고요. 단순히 그래픽 디자이너를 넘어 영화의 시각 언어를 바꾼 인물이에요. 무엇보다 그의 영화 타이틀 디자인은 단순 정보 전달을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 형식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케이스입니다. 선구자예요. 그렇다면 그 사울 바스의 영화 타이틀 디자인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바로 상징적인 그래픽이에요. 그 당시 영화 타이틀은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 배경 씬에
정말 글자만 배열하는 게로 끝났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 버티고라는 현기증,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현기증의 어떤 개념을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사람 둘이 넘어지듯이 그 다음에 어떤 마인드 스페이스를 보여주는 어떤 그래픽 요소가 사실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런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영화 주제와 내용을 간결하게 이 이미지로 함축했죠. 이것 외에도 예를 들어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그거는 1955년도의 영화인데 마약 중독자의 불안한 삶을 기하학적인 팔 모양으로도 표현하고요. 그거 아마 지금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거예요.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스의 그래픽 디자인의 특징은 절제된 미니멀리즘입니다. 어떤 개념을 이렇게 타이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보는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장식이나 화려한 효과 대신에 최소한의 색상과 선, 형태만으로 영화의 분위기를 암시했어요.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방식이죠. 그리고 실험적인 모션, 네, 그것도 굉장히 큰 픽을 그은 건데요. 움직이는 그래픽 싱퀀스로 이렇게 앞에 오프닝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정적인 글자를 단순히 나열하는 거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한 단계 기술적으로나 어떤 이렇게 효과적 아니면 또 영화사에서는 나름의 버짓이 있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이제 시도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실험 덕분에 타이틀은 더 이상 멈춤 화면이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모션 그래픽의 시초로도 심지어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화 전체 분위기의 설정을 도왔다는 건데요. 관객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 타이틀 시퀀스를 통해 이미 장르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몰입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 바스는 영화의 타이틀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영화의 첫 장면을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아까 말한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현기증 외에도 사울 바스의 유명한 타이틀은 사이코, 1960년도, 그 다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매드 대소동, 카지노 이런 영화들의 카지노가 가장 최근이죠. 1995년 이런 영화들의 어떤 타이틀을 다 디자인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사울 바스의 작업은 지금도 수많은 그래픽 디자이너와 모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당시에 모션 그래픽의 개척자였으니까요. 다시 나오네요. 네, 바우하우스. 이전에는 이제 바우하우스의 정신 혹은 그 바우하우스 학교가 뭐의 역사 이런 걸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 좀 깊게 들어가서 바우하우스의 포스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네, 기억하시죠?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설립된 예술학교로 이제 20세기 디자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인데 그 정신을 사실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각적 산물은 바로 포스터 디자인이에요. 바우하우스의 포스터 미학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하학적 형태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원, 삼각형, 사각형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들이 자주 쓰였죠. 그리고 이 단순한 형태들은 장식적이지 않고 명확하고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두 번째는 타이포그래피의 혁신이에요. 글자는 단순히 읽기 기능을 넘어서 디자인의 핵심 시각적 요소로 등장합니다. 글자의 크기, 색상, 여백이 세심하게 조율되면서 하나의 그래픽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픽에 녹아 있잖아요. 특히
베르트 바이어는 유니버설 알파벳이라는 걸 제안해가지고 새로운 타이포그래픽 미학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색상의 사용인데요. 빨강, 노랑, 파랑 같은 삼원색에 검정, 흰색, 회색이 더해졌네요. 예, 절제된 색상 팔레트지만 강렬하고 균형 잡힌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능주의 정신이에요. 그거는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데 불필요한 장식 거부하고 실용성과 기능을 최우선에 두되 동시에 미적인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실용과 미학의 통합을 보여주는 디자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예시는 요스트 슈미트의 1924년 바우하우스 전시 포스터입니다. 기하학적 형태와 대담한 타이포그래피를 결합해 바우하우스의 혁신적인 미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외에 뭐 헤르베르트 바이어가 디자인한 아마 금방 찾고 아니면 혹은 보면은 아실 거예요. 칸딘스키 유명한 회화가죠. 60세 기념 전시 포스터는 추상예술과 타이포그래피의 조화를 멋지게 구현한 사례로 뽑히고요. 여러분들 더 보고 알고 싶으면 지금 사실 베를린의 바우하우스 아카이브에는 이제 우리 그 원본 자료와 포스터를 직접 볼 수 있지만 우리 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 아트샵인 바우하우스 포스터스닷컴에 가면 거기서 복원된 포스터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제 이미지 썸네일 같은 거 보면서 더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너무나 반가운 우리의 단골 손님, 네, 여러분 앞에도 있고, 뭐 사실은 뭐 PC도 가능해졌지만, 사실 애플 GUI,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포인트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 사물을 그래픽으로 인지하기 때문이죠. Human Interface.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컴퓨터를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잖아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창을 열고 폴더에 파일을 넣고 필요 없으면 휴지통에 버리고. 근데 이 직관적인 상호 방식은 사실 누군가의 디자인적 발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애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입니다. 애플이 GUI를 처음 발명한 것은 아니에요. 제록스 파크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져와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제 상업화에 성공시킨 것이 애플의 위대함이에요. 매킨토시는 GUI를 통해 컴퓨터를 전문가의 도구에서 대중의 도구로 바꿔놓은 거죠. 그렇다면 애플의 GUI 혁신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복잡한 명령어를 직관적인 경험으로 바꿨어요. 매킨토시 이전의 컴퓨터는 사용자가 텍스트 명령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어요.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벽이죠. 애플은 마우스와 아이콘, 창이라는 그래픽 언어를 통해 이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은유의 힘을 사용했어요. 바탕화면, 데스크톱, 폴더, 휴지통, 이런 정말 직관적인 개념은 현실 세계의 사물을 디지털에 실제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사용자는 별도의 어떤 매뉴얼을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컴퓨터는 막 배운 사람들, 이 도스 그 전에 이제 텍스트 기반의 어떤 명령어를 아는 사람들만이 사용하지 않는 익숙한 도구로 만들어준 거죠. 세 번째는 산업 전체의 표준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Human Interface Guideline, HIG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자로 이제 매킨토시의 성공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그 이후 모든 PC가 GUI를 기본으로 갖추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혁신이죠. 예. 애플은 GUI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하고 디자인이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도 물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디자인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를 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량적으로 가치로 측정되기 쉽지 않은 어떤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법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마어마하다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줬죠. 되게 고마운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커리어가 있었고 지금도 직업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떤 타고난 재능을 사회에 기여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준 그런 사례라고 전 봅니다. 예, 뭐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발명가들에게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단순함과 미학을 추구했어요. 애플 GUI는 단순히 기능적 도구로 보지 않아요. 하나의 미학적 대상으로 끌어올렸죠. 초기 매킨토시의 스노우 화이트 디자인 언어는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보여주고 이는 애플의 정체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애플의 GUI는 단순한 그래픽 기술뿐만이 아니었어요. 디자인을 통해 컴퓨터를 모두를 위한 도구로 재탄생시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기술을 직관적으로 바꾸고 아름다운 경험으로 바꾸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UX 디자인의 초석을 이제 세워놓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손끝으로 누르는 이 모든 인터페이스 뒤에는 애플이 열어준 디자인 혁신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애플을 얘기했으면 디지털 디자인의 구글을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 구글의 머터리얼 디자인. 예, 머터리얼 디자인은 단순한 스타일 가이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머터리얼 디자인이 생기게 된 연도를 잘 생각해 보면 더 재밌습니다.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글이 만든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이 개념은 2014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처음 적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했고 최근에는 Material Design 3, 즉 M3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개인화와 접근성을 더욱 강화했죠. 주요 특징을 한 4가지 정도 살피자면 실제 종이를 모방한 입체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사례가 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 우측 하단의 버튼에 보면은 손으로 엄지로 잘 접근할 수 있는 버튼 하단에 보면은 살짝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종이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실제 종이를 모방한 입체감, 머티리얼이라는 이름처럼 빛과 그림자 효과를 활용해서 화면 속 UI를 마치 종이처럼 보이게 했어요. 단순한 플랫 디자인보다 한층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가 화면 요소의 층위와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리고 아마 실제로 개발 레이어 자체도 그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예, 클라이언트 개발이요. 그리고 둘째는 생생한 그래픽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에요. 대담한 색상, 선명한 그래픽, 그리고 손끝의 터치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애니메이션은 사용자의 경험을 더욱 매끄럽고 즐겁게 만듭니다. 플랫폼 통합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머티리얼 디자인은 안드로이드에 국한되지 않아요. 재밌죠? 이게 이제 웹, iOS, 그리고 구글 개발 프레임워크인 플러터까지 아울러요. 구글 iOS 앱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어디서든 이제 동일한 언어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도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적응형 디자인입니다. 화면의 크기와 기기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근데 머터리얼 디자인은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톱 등 어느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사실은 애플의 GUI보다는 느슨한 점도 있을 거예요. 모듈러 돼 있고 조금 덜 정의돼 있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구글의 어떤 태생처럼 정보를 뿌려준다. 정보를 디지털 화면에, 다양한 화면에 그 어떤 기능 버튼과 함께 조화롭게 노출을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어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컨버세이션은 어떤 UI 이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틀 디자인 그럼 M3의 변화만 조금 몇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예, 기존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약간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동적 색상, 다이나믹 컬러, 사용자가 배경화면을 바꾸면 앱 전체의 색상과 팔레트가 자동으로 바뀌고, 예, 디자인의 개인화 경험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접근성 강화하고, 뭐 그 색상 대비 글꼴 크기 레이아웃, 뭐 접근성 요소 강화하고, 예, 그 다음에 다양한 UI 컴포넌트를 새롭게 추가하고 확장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한 케이스인데요. 뭐 그거는 이제 애플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애플이 그 글라스 UI를 또 만들었잖아요. 보면은 글라스 UI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애플 초기의 GUI와 조금 더 유사해요. 아까 그 픽셀이 보여지는 그 화이트 UI 말고 약간 이제 텍타일한 어떤 버튼처럼 보여지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참 신기하죠. 이게 디자인은 반복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디자인팀, 각각의 디자인팀의 어떤 서로의 사례들을 보고 연구하고 또 그 자체 연구도 하면서 예, 반복되고 더 첨예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이거를 더 살펴보고 싶으면 material.io를 참고하면 되고요. 예, 거기 보면은 최신 가이드라인과 실제 적용 사례가 풍부하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디자인 철학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소들을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독자의 눈길을 끌죠. 그래서 어떤 특정 뉴스에 대한 참여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도와 어떤 눈길을 끈다는 자체가 스토리텔링을 강화합니다. 그 자체로도 스토리텔링을 강화합니다. 단순한 데이터 나열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큐레이팅된 이거를 제작하는 사람의 의도가 다 있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흐름을 통해서 완결된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질문을 대중과 어떤 권위적인 어떤 기관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툴인 것 같아요. 예. 매체이죠, 매체.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각적 정보는 어쨌든 텍스트보다는 독자의 기억 속에 더 강인하게 각인되는데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떤 줄줄이 읽어내리는 뉴스 아티클보다는. 그래서 인포그래픽 저널리즘이 이제 사실 이렇게 강력한 매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제 오늘날에는 인포그래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예. 현대 독자들은 빠르고 간결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 해요. 바로 그때 인포그래픽은 뉴스 소비 방식에 최적화된 도구인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저널리즘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인포그래픽 저널리즘은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풀어내서 독자에게 다가가거든요. 그리고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사회 현상과 사건의 흐름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독자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사례,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네요. 영국의 가디언지에 당시 아프가니스탄 전쟁 되었을 때 방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독자들에게 이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했었습니다. 예. 얼마나 이제 많은 이 침략이 있었고, 그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드러났고,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 전쟁의 힘든 점을 알리게 된 계기인데요. 제가 하나 그래도 좀 우리가 이제 이런 파워풀한 어떤 매체는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왜곡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각적 표현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가 가정되거나 축소될 수 있죠. 이게 나는 뭐 침략된 원을 더 큰 값으로 하겠다. 내가 침략한 원보다. 그러면은 마치 더 큰 피해를 많이 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어요. 인포그래픽 만드는 사람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잣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출처의 신뢰성입니다. 결국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출처가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느냐. 예. 그거를 저희는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작자의 역량도 너무 중요하죠. 단순히 디자인 감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통계 지식과 데이터 해석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유의미한 이런 정확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인포그래픽 저널리즘은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바꾸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뉴스를 더 많은 사람에게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에서 이제 인포그래픽은 보조수단이 아니라 핵심 언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여러분, 팀랩 들어보셨나요? 팀랩은 일본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아트 컬렉티브, 즉 예술가 집단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예술가 그룹이 아니에요. 예술가,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건축까지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창작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작품은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과학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몰입형 디지털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죠. 전 세계에서 팀랩 전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사실은 미디어 아트를 상업화를 굉장히 잘한 정말 좋은 사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팀랩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경계가 없는 예술이에요. 팀랩의 작품은 하나의 방 안에 갇혀있지 않고요. 작품과 작품이 서로 이어지고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요.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자인 혹은 이제 미디어 아트와 정말 일맥상통하는 어떤 작업들을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객의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팀랩의 전시는 늘 일방적인 감상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관람객이 움직이는 순간 작품이 반응하고 꽃이 피고 물결이 일고 빛이 퍼지고, 그래서 결국 관객 자신의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집단 창작이라는 점. 팀랩은 예술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건축, 자연까지 아울러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은 언제나 단일 장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을 띠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팀랩 플래닛 도쿄예요. 도쿄에는 팀랩의 대표적인 상설 전시 공간이 두 곳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팀랩 보더리스. 이곳의 컨셉은 이제 경계 없는 뮤지엄이고 작품들이 방을 넘나들고 이렇게 연결되고 대화하는데 아자부다이 힐스에 위치했고 관람객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우주 속을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대요. 저는 아직 못 가봐서 사실은 저 또한 지금 연휴 기간 중에 좀 여행을 플랜하고 있어요. 저도 체험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 팀랩 플래닛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물에 들어가는 뮤지엄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고 이제 도요스 지역, 도쿄의 도요스 지역에 있고 2027년도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관람객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물이 있는 공간을 걸어 들어가는데요. 이제 때로는 거대한 디지털 꽃밭에 푹 잠기기도 하고 물에 비치는 빛과 색 속에 몸을 맡기기도 해요. 신체 전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얘기하자면 단순한 디지털 아트를 만드는 그룹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 집단이라는 거, 그리고 단순히 눈으로만,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심지어 마음으로도 체험하는 예술이라는 거, 그런 거를 기억하면 좋겠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화형 어떤 소통, AI 소통과 대화형 어떤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태스크들을 대신해 줌으로써 인간의 어떤 신체적, 생리학적, 피지컬한 어떤 감각들로 경험의 본질로만 소통하는 환경은 무엇일까? 그런 거에 어떤 시발점이 되는 작업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맺은 말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디지털 디자인은 단순히 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언제나 사회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태어나는 결과물이에요. 디자인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문화 텍스트이고 권력과 욕망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제도화하는 장치이고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상상력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디자인은 더 큰 질문을 던질 거예요. AI 증강현실, 메타버스 같은 기술들이 디자인과 만나면서 우리는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AI가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얘기들. 메타버스 속 정체성은 현실의 불평등을 재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해방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결국 디자이너의 역할은 단순히 예쁘게 화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논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회적 맥락을 읽고 문화적 언어를 설계하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짜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보실 때 혹은 직접 디자인을 할 때 단순히 기술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읽어야 할 텍스트로 바라봐 달라. 예. 이렇게 이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다면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달성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